시작하겠습니다. 부자 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책 쓰고 나온 기사더라고요. 그래서 있었으면 아마 썼을 거예요, 그 책에. 근데 책이 다 나온 다음에 나오는 걸 보고서 너무너무 놀랐는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찐 부자라면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니? 라고 했을 때 여기 그림이 나와 있는 것처럼 13에 18%니까 31%에 17%니까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에 5명은 30억 있어야 부자다. 근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제 강의를 들으면 알겠지만 굉장히 부유하게 아주 잘 살고 싶으신 분들의 마음은 이해하는데, 이런 정도 생각을 갖게 되면 이게 불행의 씨앗이거든요. 얼마나 큰 돈인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 그래서 2017년부터 현재까지 한 8년에 걸쳐서, 이게 어떤 통계냐면 상속세 통계입니다. 이 상속세 통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 통계죠. 개인 기준입니다. 우리가 이걸 자꾸 헷갈려요, 사람들이. 개인 기준이냐 가계 기준이냐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시니까 이상한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방금 전에 저거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가계 기준 같아요. 개인 기준으로는 도저히 저게 안 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이게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대략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저 때부터 8년간 가계의 순자산, 부채에서 채무를 뺀 거죠. 순자산이 얼마 정도 올랐냐면 30% 정도 증가했어요. 많이 올랐을 거 같죠, 그죠? 근데 30%밖에 안 올랐습니다. 특히 지난 8년 동안, 여기 특히 요 2013년 통계니까, 2013년에 우리나라 서울 부동산이 최바닥이었을 때잖아요. 그런 때 이후에 우리나라 가계의 순자산이 30% 정도밖에 안 늘었습니다. 왜 그럴까? 이런 거 이야기해보면 한도 끝도 없는데 두 가지 이유일 거예요, 그죠? 첫 번째는 그 지난 8년 동안 경기가 좋은 적이 없었죠. 자산을 축적하려면 소득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소득이 늘어나려면 경기가 좋아야 되는데 경기 안 좋았죠. 두 번째, 주식시장도 작년에 한 해 오르기 전에는 박스 피었죠. 오른 게 없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이 많이 올랐다 그러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이나 경기도 지역 부동산이 오른 건 작년 올해 일이고요. 서울만 15년부터 올랐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모든 데이터를 볼 때 항상 서울에 있는 부잣집,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전원주택들만, 평창동에 전원주택이 있다, 이건 얼마나 부자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성북동에 있는 집들만 자꾸 이야기한다는 거죠. 바로 우리나라 커트라인입니다. 30억. 30억 정도의 커트라인을 가지고 우리나라 30억 이상의 유산을 물려주신 분, 개인 기준입니다. 몇 명이냐? 38,000명이. 이거 굉장히 어려워. 우리나라 성인이 4천만 명인데, 성인 4천만 명 중에 38,000명 정도만이 30억 이상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인 기준. 너무나 큰 허들이죠. 0.1%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2016년 숫자를 가지고 19년에 추정하신 거죠. 왜냐면 한 2년 걸립니다. 요거는 이제 소득세, 재산세, 이런 통계를 다 취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파악한 통계죠. 이걸 봤더니 이제 커트라인이 가계입니다. 이거는 개인이었고요. 이건 가계입니다. 가계를 보니까 1% 부자, 1% 부자가 얼마 정도를 가지고 있냐 하면 31억 정도. 그러니까 아까 봤던 것처럼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세 통계를 가지고서 만들었던 2013년 통계에 비해서 얘는 2019년에 연구를 했지만 2016년 통계거든요. 한 3년 사이에 부자들의 재산들이 늘어난 것도 있었을 거고, 그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하기 전에 주변 사람들한테 증여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돈을 물려주신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겠죠. 아무튼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50억이니 30억이니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한국의 최상위 0.1%, 개인 기준으로 0.1%에서 0.2%, 가계 기준으로 하면 1% 부자를 목표로 한다는 건데, 그런 걸 하려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코인이 터지거나 로또가 되는 거나. 근데 둘 다 그 가능성이라는 건 아시잖아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한 사람이 됐다. 예,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통계에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나라의 전국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가금복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국세청 통계와 이걸 결합하면 한국의 부자가 얼마나 많은지를 대충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실까요? 중위가구. 중위가구가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1등부터 100등까지로 사람들을 세우면 50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중위가구입니다. 중위가구의 소득, 순자산입니다. 1.32, 1.8 됐죠. 예, 엄청 는 거예요. 37%나 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가계를 2천만 가계를 1,000만 등 순위를 세우면 이분 재산이 1.8억입니다. 대부분 전세 보증금이죠. 그리고 상위 20%. 아까 우리는 1%만 봤으니까 상위 20%의 평균입니다. 이거 커트라인 아닙니다. 평균은 얼마가 되냐면 6억이 8억 됐어요. 예, 그리고 상위 20%의 성과는 중위 50%보다 못하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예, 대부분은 재테크가 엄청 못하고요. 최상위 1% 부자들만 잘하는 게 현실인 거죠. 예, 이렇게 팩트 폭력을 좀 당해야 공부를 하게 되니까 이런 걸 좀 이야기를 했고요. 넘어갑니다. 돈 많다고 행복한가요? 어떤 친구가 묻더라고요. 예, 그랬어요. 왜 그러냐, 나와 있죠, 그죠? 예. 사람들의 주관적 만족도입니다. 예, 소득 수준에 따라 만족도가 올라가고요. 특히 이거보다 말 100마디보다 훨씬 편한 거 한마디 할게요. 월 소득 1,000만 원 이상 가계가 이혼할 확률은 0입니다. 월 소득 1,000만 원 이상의 가계가 이혼할 확률은 0입니다. 예, 그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논문입니다. 예, 형사정책이니까 아시죠? 예, 맨날 소송만 다루시는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이야기를 이제 들어가 보죠. 작년에 활동 계좌 수가 4천만 개에 한 해 동안 열렸던 계좌 수가 600만 개가 열렸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주식 계좌가 600만 개가 열렸는데 개인 투자자 거래 대금이 얼마인가 봤더니 8,600조다. 여러분, 1년 GDP가 2,000조가 안 되거든요. 공중사회전을 했다. 너무 끔찍한 거 같지 않으세요? 네, 그리고 더 나가서 종목을 봤더니 한 종목 혹은 세 종목 이하를 들고 계시는 분이 전체 투자자의 70%. 분산 투자 이런 거 전혀 없죠. 그리고 세 번째, 이 결과는 수익률이 5.9%가 나왔는데 문제는 거래 비용 감안할 때 마이너스 1.2%의 수익이 나왔다. 자, 왜 그럴까요? 우리 다 알죠? 공중 몇십 회전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저때 들어온 작년에 계좌가 터진 600만 개의 계좌에 주식 보유 기간을 조사를 해봤더니 평균 8일이더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주식을 매매하시더라. 교체 매매하시더라. 사고 팔더라. 이렇게 주식을 매매하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파란 막대기가 개인 수익률이고요. 빨간 막대기가 외국인 수익률인데 그림 보시는 것처럼 파란 막대기의 수익률은 아주 일시적인 예외를 제외하고는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의 수익률은 지난 20년의 기간 중에서 플러스를 기록한 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이유를 다 설명드렸죠? 자, 첫 번째 어때요? 예, 카카오나 네이버나 삼성전자 삽니다. 수익이 낮죠? 기분이 좋아요. 야, 팔아서 치킨을 먹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 돌아서서 야, 좋은 거 없나 하고 자기가 팔았던 종목을 봤더니 자기가 팔았던 가격보다 더 올랐습니다. 못 사죠? 내가 판 가격보다 더 비싸게 새로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죠? 자, 그러고 난 다음 옆으로 갑니다. 아유, 이렇게 좋은 회사 못 샀잖아요.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가 이야기하는데 나 이거 투자해서 많이 먹었다. 좋아요. 또 삽니다. 또 수익이 납니다. 장이 좋으니까 또 치킨 먹고 또 팝니다.
그러고 난 다음 봤더니 그 종목도 또 자기가 판기한 것보다 오릅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되죠? 이제 점점 주변 종목으로 갑니다. 핵심 종목들은 이미 날아가기 시작하니까 값이 싼 절대 주가가 10,000원 이하인 5,000원 이하인 종목들이 이뻐 보이죠? 나 이거 100주나 살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부터 매매가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런가? 주도주를 버리고, 그죠? 주변주로 이동할 뿐만 아니라 이익이 나면 팔고 손실이 나면 들고 있습니다. 못 팔죠, 그죠? 손실 난 거 못 팔죠. 그래서 이 종목의 포트폴리오가 점점 한두 종목씩 쌓입니다. 왜? 비자발적 장기 투자가 됩니다. 물렸기 때문에. 그리고 종목들은 늘어나는데 지나고 난 다음 보면 내가 왜 이 종목을 갖고 있는지 설명할 수 없는 종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개인 투자자들의 대부분의 성과 부진의 원인입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개인 투자자가 돈을 벌 수 있는가?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대단히 어렵다. 왜? 우리가 매매하는 거래 파트너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워렌 버핏일 수 있다. 왜? 여기는 무제한 체급 경기다. 외국인에게 시장이 다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식을 팔았는데, 삼성전자를 팔았는데 매수자가 조지 소로스일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삼성전자를 샀는데 매도자가 워렌 버핏일 수 있다. 내가 주식을 샀는데 매도자가 레이 달리오일 수 있다. 줄리언 사이먼일 수도 있어. 지금 참고로 이 4명이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죠. 이런 주식으로 부자된 최고의 부자들하고 게임을 벌여야 되는데 제가 권투를 한 3달 배웠습니다. 그리고 글러브를 들고서 딱 올라갔는데 마이크 타이슨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살려달라고 엎드려 비는 수밖에 없죠. 한 대 맞으면 전 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히 회복되지 못할 상처를 얻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주식입니다. 근데 주식에서 돈을 쉽게 벌고 이것만 하면 된다? 죄송합니다. 도구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라. 더군다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 빨간 선이 뭐냐 하면 이 파란색과 빨간색을 구분해서 이게 안 나오니까요. 빨간색이 뭐냐 하면 시가총액입니다. 시총이라고 부르는데 시가총액이 뭐냐 하면 주가 곱하기 주식수입니다. 근데 주가를 측정한 게 코스피죠. 파란 선이 코스피. 파란 선이 코스피인데 주식의 시가총액은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러면 뭐가 늘은 거죠? 주가는 못 올랐는데, 그죠? 주식수가 올랐습니다. 주식수는 어떻게 해서 늘어가나 하면 IPO, 그죠? 요새 난리죠. 카카오뱅크도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뭘까요? CBBW 전환사채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증자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어마어마한 주식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주가가 조금만 오를만 하면 증자를 때려버리는 거죠. 갑자기 H땡땡 바이오가 떠오르죠? 지네 개발하는 약이 그렇게 대단하다 그러면서 증자해가지고 그 돈 들고 뭐 하죠? 금융상품 샀다가 물리고 그러고 있죠? 사모펀드 투자했다 물렸잖아요. 그래 놓고 돈 부족하다고 또 증자하죠. 이게 우리나라의 상장 기업들의 특징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계에서 최악의 거버넌스를 가진 나라가 중국과 한국입니다. 거버넌스가 뭔가? 대주주가 어떤 식으로 기업을 경영하는가를 평가하는 거에서 한국은 세계 최하위권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한국은 세계 이렇게 얘기할 때는 벌써 이제 우리나라가 비교하는 대상은 세계적으로 한 20개 정도 나라 정도 중에서 거의 하위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바로 밑에 중국이 있기 때문에 위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결과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 최근 통계가 안 나오니까 16년까지만 나와 있습니다만 주가가 급등할 때마다 주가가 급등할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 빨간 막대기. GDP, 시가총액 대비 증자, CBBW, IPO의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조금만 오르면 전체 시가총액의 한 20-30%에 달하는 증자를 때려버리는 나라였다는 거죠. 언제? 여기 80년대 또
90년대 말 바이코리아 펀드 기억나시죠? 주가 끌어올린 다음 다 증자했습니다. 우리만 그러냐? 아니에요. 중국은 더 심합니다. 예, 시가총액의 몇 퍼센트인가요? 16%에 달하는 증자를 때리네. 그러니까 주가가 조금만 오르면 주식수를 20% 늘려버리는 나라가 한국과 중국의 특징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빨간 선이 뭐냐면 배당입니다. 배당은 예나 지금이나 1%죠, 그냥. 자,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왜 그렇게 힘든가에 대한 이유가 다 나왔습니다. 1. 증자가 엄청 많죠, 그죠? 주식 공급 물량이 많죠?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주식 공급 물량이 주가만 오르면 증자를 때립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신규 상장 공모가 늘어납니다. 작년 올해 사이에 카카오 게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SK 바이오팜 등등 어마어마한 IPO가 쏟아지고 있죠. 이 결과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 대주주 지분율이 낮아지겠죠? 실권한다 그러죠. 그죠? 대주주님이 돈이 없어서 실권하시고 그걸 또 주주들이 받아가고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IPO는 대주주는 팔죠. 보호 예수가 풀리자마자 팔죠. 다 알잖아요. 그죠? 3. 어떻게 돼요? 예, 배당이 줍니다. 왜 그럴까요? 예, 배당을 많이 줘봐야 대주주한테 돌아가는 게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대주주 지분율이 우리나라 64대 대기업 집단의 대주주 지분율이 3.4%예요. 그러면 어떤 기업이 회사가 1년에 이익을 1조 냈다. 그러면 1조를 그냥 들고 있으면 전부 다 자기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 회장실을 멋지게 바꾼다든가 또는 임원용 호텔을 하나 산다든가 임원용 차를 몇 대 산다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연봉을 몇백억으로 올린다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굳이 돈을 나눠줄 이유가 없고 또 나눠줘 본들 뭐가 문제가 되죠? 여기 금융종합과세가 걸리죠? 그래서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개인소득세율로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개인소득세율이 이번에 또 인상돼서 5억 이상인가 받으시는 분은 거의 40% 후반에 세금을 거의 절반을 내야 됩니다. 자, 대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을 많이 줘봐야 자기 지분율 3%밖에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1조를 뿌린들 자기한테 돌아오는 돈은 300억밖에 안 되고 그 중에 절반은 세금으로 내야 되죠. 그러느니 들고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는 게 낫잖아요. 그러면 네 번째 어떻게 되겠어요? 예. 기업이 주가가 오르든 말든 그리고 기업이 실적이 잘 나든 말든 주주들에 대한 보상이 없는데 굳이 이 회사를 오랫동안 들고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제가 편하게 이야기할게요. 우리나라에서 가치 투자가 왜 어려운지 제가 편하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우리 가치 투자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업의 내재 가치보다 주가가 쌀 때 사라. 내재 가치가 뭔가요? 물으면 미래에 벌어들일 이익의 총합이다 그래요. 자, 그런데 질문이 들어갑니다. 미래에 벌어들일 이익의 총합이 늘어나도 주주에 대해서 이 회사가 일절 보상하지 않으면 주가랑 무슨 상관이죠? 다시 합니다. 미래에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이 엄청나게 100배 늘어났다 치더라도 이 회사 대주주가 주주들한테 한 푼도 안 준다면 그 기업에 다니고 계시는 분들 주주만 좋다면 대주주만 좋다면 그게 소액주주랑 무슨 상관이죠? 그렇잖아요. 배당도 안 주고 자사주도 매입 안 하고 M&A도 그죠? 자기 마음대로 이상한 회사들하고 해버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회사가 이익이 100배 더 늘면 주가가 100배 올라야 되나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기본이 우리나라는 없잖아요. 기업이 돈을 잘 벌면 그동안 고생했던 주주들한테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게 주주자본주의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잖아요. 지금 나와 있잖아요. 지난 20년 내내 이게 금리 수준이에요. 금리가 높거나 낮거나 할 필요 없이 항상 1%죠. 배당 수익률은.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서 내재 가치를 고민하며 장기 투자를 해서 돈을 번다.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 거고, 대부분 내재 가치 장기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버냐 하면 자기가 투자했다가 물렸던 종목이 갑자기 어떤 테마에 분류가 되고 누구 대통령 선거 나가시는 누구분 지인이다라는 이유로 주가가 급등해서 탈출하지. 정말 그 회사가 좋아진 것을 시장에서 다 평가해서 탈출하는가, 차익을 실현하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다는 거죠. 한국을 대표하는 가치투자 펀드들이 겪었던 수년에 걸친 고통들이, 모모 펀드들이 지분율 신고했던 주식들은 절대 투자하지 말라고 우리가 신신당부를 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진짜입니다. 왜 그럴까? 보상을 안 해주니까.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전체 GDP의 60% 정도가 수출이죠. 그래서 5번째 그냥 말로 적어보겠습니다. 수출 비중이 너무 크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회사 입장에서는 수출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전망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올해 수출 잘 된다고 내년도 잘 된다는 자신이 있어요? 에이, 얼마 전까지 반도체 슈퍼사이클 그러고 까불다가 주가 폭락한 거 다 우리 안 잊었죠? 삼만전자 봤잖아요. 미중 무역 전쟁 한 방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고 뭐고 다 사라지고 폭락했죠. 2018년 일이.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죠. 그러니 주식시장의 참가자들이 또 역시 여기에 영향을 미치겠죠. 단기 투자자들, 수술 경기 좋을 때만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또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여기 야, 미래에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지금 배당을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 답이 다 나왔죠?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이제 편하게 오늘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 강의의 결론이 이제 나왔습니다. 어떨 때 투자를 해야 된다? 정해졌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어떨 때만 투자를 해야 된다? 시장이 피바다가 될 때 투자를 해야 된다. 그지 않으면 돈을 벌 방법이 개인은 거의 없다. 자, 이 말씀을 오늘 들으려고 이렇게까지 우리나라 시장을 공격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왜 그런가? 이제 이 그림 하나만 잘 보셔도 여러분들 오늘 강의는 건져가시는 겁니다. 1980년 이후에 한국 종합주가지수의 수익률 분포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한 방에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돈 벌기 정말 어려운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가장 빈번한 수익률은 마이너스 10%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10번에 투자를 하면 2번은 마이너스 10%. 그죠? 출현 확률이 거의 20%에 가깝다. 한 발 더 나갈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자주 출현하는 게 마이너스 20%와 플러스 20%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뭐 아니면 또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성과, 말도 안 되는 소리. 안정적인 성과 따위는 없는 나라다. 죽었다 살았다 밖에 없다. 뭐 장기 추세 이런 거는 80년대에 있었던 멸종된 과거에 불과하다. 우리는 어떻다? 한 1, 2년 오르면 그 다음에 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특히 질문이 나옵니다. 박사님, 저렇게 마이너스 수익의 출현 확률이 거의 절반 되죠? 근데 어떻게 해서 8%나 되는 높은 수익률이 납니까? 답이 나오죠. 이 끝에 있는 4번의 수익률 때문에 그렇다. 다시 말해서 이 4번을 제외하면 마이너스다. 이 4번이 언제냐? 자, 적으세요. 여기 언제냐고요? 1999년. 외환위기 다음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나라가 망하면 좋아진다. 왜 그런지는 뒤에 나와요. 근데 외워둡시다. 암기 과목이잖아요, 투자는. 1999년이 우리나라 역사상 주가가 제일 많이 오른 해였다. 왜? 외환위기 다음 해라.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 자, 그 다음 여기 볼까요? 여기 언제냐? 적으세요. 1984년. 1984. 자, 저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83년 10월에 아웅산 테러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전쟁 위기가 1983년에 있었죠. 전두환 대통령이 지금의 미얀마의 아웅산 묘소를 갔는데
독립운동의 지도자였던 아웅산 묘소를 갔는데 그 아웅산 묘소에서 북한 공작원들이 폭탄을 터뜨려서 김재익 청와대 수석을 비롯한 수십 명의 우리나라 관계자들이 돌아가시는 사건이 있었고 5분 늦게 대통령이 안 왔으면 아마 대통령도 그날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리고 전쟁 났겠죠. 그런 끔찍한 위기가 벌어진 다음 해에 주가가 우리나라 역사상 2등 상승률이에요. 나머지 두 개는 이제 알겠죠? 5.4니까 두 개죠? 5.4는 두 개니까 압니다. 자, 뭘까요? 이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다음 해. 그죠? 맞죠? 그 다음 또 맞춰보세요. 예, 2003년 뭐죠? 카드 위기 다음 해. 네, 둘 다 엄청나게 오른 해들이죠. 자, 여러분 우리 인정합시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시장이 폭락할 때 뭘 현찰을 들고 있는 사람이 승자가 된다. 그때 예, 좋은 회사를 사면 된다. 좋은 회사가 뭔가요? 물으시면 정해져 있죠, 그죠? 불황에도 돈을 버는 회사가 좋은 회사죠. 망하지 않는 회사. 그렇지 않습니까? 망하는 회사를 사면 망합니다. 어떤 회사를 사요? 시가총액이 크다? 이걸로 사면 안 되죠. 불황에도 이익을 내는 회사. 이게 핵심이죠. 또 부동산을 살 거라면 1급지. 불황에도 매매가 되는 회사. 지역, 아파트. 그죠? 이런 시기가 올 때, 오기 전에 패닉이 왔을 때 현금이 있어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때 현금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좀 중간에 스킵했고요. 여러분 중간에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요것만큼 중요하지는 않아서 넘어왔어요. 자, 이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란 선은 코스피, 파란 선은 코스피, 빨간 선은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입니다. 달러 가치입니다. 자, 이제 적겠습니다, 여러분. 달러와 그리고 주가는 반대로 움직여요. 그러면 작은 부자 정도 되는 방법을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자, 어떻게 하느냐? 자, 보세요. 빨간 선은 환율이에요. 환율이 급등할 때마다 주식시장은 지옥이 갑니다. 왜 가는지는 이제 우리 아까 저기 적었잖아요, 그죠? 수출로 먹고 사는데 외국인이 다 팔고 떠난 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의 경제는 이제 끝났다, 이 나라는 끝났다라는 판단 아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다 팔고 떠나니까 주가 폭락하고 환율 급등한 거잖아요. 나라 망한다라는 공포. 이 공포 속에서 환율이 급등할 때 그때 만약 우리가 달러를 들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달라지겠죠. 환차익은 어마어마하게 생기겠죠. 이 환차익을 이용해서 환율이 1,300원, 1,400원 가면 그냥 조금씩 고점에 어떻게 팔아요, 그죠? 많이 먹었다. 저는 한 20% 먹으면 팝니다. 그래서 환율을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전번 작년에 했던 투자를 설명드리면 2018년, 19년에 이제 제가 퇴사를 했잖아요. 증권사를 그만뒀죠. 나오니까 환율이 1,100원 레벨이었어요. 그래서 퇴직금까지 해서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러 예금으로 돈을 다 들고 있는 상태에서 작년에 그게 터졌죠. 코로나 쇼크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쇼크가 터지기에 그래서 1,200원 넘을 때부터 이제 환전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얘기한 1,100원 밑에서 샀으니까 한 20%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달러를 팔기 시작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 한 1억 정도를 환전했는데 삼성전자가 그때 4만 전자가 되더라고요. 너무 싸다 샀죠. 그날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또 다다음 날 좀 지나가지고 또 달러가 보니까 1,28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또 한 1억을 팔았습니다. 팔아서 또 삼성전자를 봤더니 이제 3만 전자가 돼 있습니다. 또 샀죠. 감사합니다. 또 샀는데 또 있으니까 1,300원이 됐는데 삼성전자 3만 전자도 깨지려고 그러더라고요. 팔고 또 샀죠. 근데 그때 제 어깨를 누가 잡더라고요. 마님이셨습니다. 마님이 여보 우리 미래를 위한 은퇴한 다음 노후를 설계하는 돈인데 이걸 이렇게 다 팔아서 주식을 사면 어떡해. 무섭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마님을 그때 설득했죠. 여보야 우리가 투자해놓은 돈에서 환차익이 나서 사는 거다. 환율에서 내가 20% 이상을 벌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산 거는 내가 다 환율에서 번 돈으로 사는 거니까 여보 괜찮지 않을까? 그래 여기까지만 사고 오빠 나랑 상의하자. 그러자 다음 주에 환율이 고점을 치고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님이 오빠 그때 더 사지 그랬어. 그래서 오늘 사도 돼. 아직 삼성전자 3만 전자다. 그래 좀 더 사. 그래서 또 1,200원 깨질 때까지 계속 팔았거든요.
자, 이 사례에서 나오는 것처럼 간단합니다, 여러분. 경제 위기가 벌어지기 전에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평화로울 때 달러를 사야 되는 거죠. 주식시장이 좋다. 동학개미가 들어온다. 부동산 시장이 역사상 최고치다. 이럴 때 달러를 사자. 그리고 나라가 망한다. 9시 뉴스에 주가 폭락 뉴스가 들린다. 할 때 달러를 팔자라는 거죠.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아까 제 마님이 제 어깨를 잡았다 그랬죠? 그것도 울면서 제 어깨를 잡았어요. 우리 오빠 인생을 건 투자를 해놓은 돈인데 이걸 주식을 떨어지는 칼날을 손으로 잡아서 피가 질척질척한데 오빠 이러다가 우리 진짜 망하는 거 아니야? 조금만 천천히 사자라고 투자를 같이 저랑 같이 20년 동안 했던 마님도 작년에는 무서워서 울었어.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성공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팁을 가르쳐 드릴게요. 다시 할게요. 환차익 난 거라도 시작해보자. 그리고 성공을 하면 다음번 위기가 왔을 때 여기 보죠? 환율이 한번 한 해에 200원 이상 올랐던 시기입니다. 한 번, 두 번, 요 김정일이 죽었을 때 여기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사태, 여기 중국 위에나 평가절하, 또 여기 브렉시트, 그리고 여기 2018년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작년 코로나 쇼크. 우리나라 13년 동안 몇 번 왔죠? 6번 오죠? 되게 자주 와요. 되게 자주 옵니다. 자, 여러분한테 오늘 편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주식해서 돈 벌겠다는 허황된 꿈을 버리고요. 호황에 투자해서 돈 벌기 어렵습니다. 왜? 프로들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 종목이 오르기 어렵습니다. 그냥 인덱스 펀드 사도 돼요. 좋아요. 근데 투자해서 정말 성공을 거두고 싶다면 99년이나 2009년이나 2003년이나 그리고 1984년처럼 주식시장이 피바다가 됐을 때 들어간 사람들이 승부를 내는 시기가 가장 돈 벌기 좋을 때다. 근데 그때 돈 벌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 무섭고, 그죠? 그거 샀다가 깨지면 무섭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때 돈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이 문제를 달러 자산은 다 해결해 주죠. 왜? 그때 돈이 더 늘죠? 환율이 급등해서 달러가 늘고. 두 번째가 뭐죠? 무서워서 투자 못하는 걸 제가 어떻게 해결했죠? 마님을 어떻게 설득했죠? 환차익 난 걸로 투자하자. 이거는 우리가 번 돈이니까 좀 깨먹어도 되지 않겠냐. 또 주가가 0이 되는 일은 없다. 기관 최악이 반토막 아니냐. 그죠? 말은 쉬운데 해보면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부터 항상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벌고 이야기해야 돼. 깨먹은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부부간에 또는 애인간에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자, 그러면 주식 이야기 이 정도 하고 부동산으로 가볼까요? 예, 파란 선은 우리나라 환율, 빨간 선은 부동산 가격,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입니다. 예, 끝내주죠. 예, 그래서 지난해 연말에 저는 집을 팔았어요. 파란 선이 환율입니다, 여러분. 환율입니다. 그리고 빨간 선이 주택 가격입니다. 환율이 급등할 때, 환율이 급등할 때, 환율이 급등할 때, 환율이 급등할 때가 어때요? 부동산 시장이 못 오르거나 침체되어 있을 때 환율이 급등하죠. 그쵸?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 환율 작년에 급등할 때 약간이지만 조정받는 거 보이세요? 우리 서울의 실거래가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는 줄 아셨죠? 아니에요. 조정이 나와요. 그냥 그랬잖아요. 작년 3월에 아파트 급매물 7억, 8억 정도를 일주일 만에 마련하면 중도금을 내고 막대금, 잔금은 좀 천천히 주셔도 돼요 라는 그런 매물들이 그때 있었다고요. 단 그걸 하려면 최소 현금 10억 정도를 바로 일주일 만에 동원할 수 있는 부자급들만 가능한 매물이어서 그렇지. 다음에는 우리 그렇게 하자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아시겠지만 달러를 들고 있을 때 집값이 하락해 있다면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거죠. 쉬워요. 자, 또 해봅시다. 1. 어떻게? 달러를 판다. 그죠? 2. 내가 예전부터 가고 싶었던 좋은 단지 아파트를 물색하고 급매물이 있는지를 알아본다. 3. 되도록이면 갭 투자를 한다. 그죠?
괜찮습니까?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데 갭 투자하기 너무 비싸요, 박사님.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한테는 경매를 추천하는 거죠. 우리나라 전국 아파트 낙찰률인데요. 빨간 선 봐주세요, 빨간 선. 빨간 선이 낙찰률인데, 2019년, 불과 2년 전이에요, 여러분. 2년 전, 2019년입니다. 주택가격이 끝도 없이 올랐던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2019년입니다. 낙찰률 얼마예요? 79%입니다. 진짜입니다. 79%입니다. 낙찰가율이 뭐냐고요? 적어드릴게요. 낙찰가율은 이게 워낙 중요하니까 이건 그냥 놔두고 낙찰가율이랑 낙찰가의 감정평가, 감정가 곱하기 100입니다. 즉 감정평가액 대비 낙찰된 가격의 비율입니다. 그러면 평균이 전국 평균이 80%라는 거죠. 뭘 뜻해요? 10억 정도로 아파트가 거래가 되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감정평가액은 9억 정도 됩니다. 아시죠? 좀 싸게 감정평가합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했다가 그게 손실나면 감정평가사들이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합니다. 그게 낙찰가율이 80%다? 8, 9, 72, 7억 2천이죠? 자, 그러면 서울의 아파트, 10억짜리 아파트의 평균적인 전세는 얼마죠? 6억 넘죠? 이해되세요? 평균이에요, 이거? 평균이에요. 3월 달에는 이보다 낮았어요. 작년 3월에는. 그러니까 2019년 3월이니까 재작년이네. 재작년 3월에 이보다 낮았어요. 야, 여러분, 그때 달러를 들고 있었다. 환차익이 났다. 그리고 한 1억 들고 경매를 하러 갔더니 10억짜리, 시세 10억짜리 아파트가 8억 밑에서 7억대에 낙찰이 됐다. 그리고 그 사람 명도하는데 돈은 몇백만 원 들겠지만 그분 내보낸 다음에 도배장판에서 새로 임차인을 받으면 바로 6억이 꽂힌다. 그러면 이분은 시드머니 1억 정도만 있다면, 그죠? 거기서 우리 경락잔금 대출 받아서 한두 달만 고생하고 바로 불을 끌 수 있죠? 물론 경락잔금 대출은 이자율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뭐 그래봐야 10% 안 되니까요. 3에서 6% 사이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투자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대충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1. 어떻게 한다? 간단해요. 평상시에 달러를 저축한다. 2. 환율이 200원 정도 급등하면 부처님에게, 하느님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며 달러를 환차익 난 것부터 처분한다. 3. 그때 제일 싸게 거래되는 걸 찾는다. 제일 싸게 거래되는 게 뭔가 살펴봤더니 주식이 폭락했다. 이번처럼 피바다가 됐다. 주식을 사는 거죠? 볼 거 없어요. 그때는 주식이 최고입니다. 그럼 뭘 사야 되냐고요? 알잖아요. 삼성전자, 현대차. 불황에도 이익을 낼 수 있는 좋은 회사를 사라. 자, 정해져 있잖아요.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아니면 이익을 계속 꾸준하게 내는 성장하는 기업들을 우리는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리스트들을 준비를 하시라.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삼성전자, 현대차, 기업은행, 삼성카드 이렇게 샀던 이유는 제가 삼성카드를 쓰고 있는 입장에서 삼성카드가 되게 장사도 잘하고 이 회사 배당도 엄청 잘 주는 걸 잘 알고 있었고, 기업은행은 그때 배당 수익률이 한 10%까지 갔어요. 주가 너무 폭락했어요. 그래서 샀는데 배당을 못 주게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건 제가 투자 실패 사례입니다. 여러분들 저처럼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겠지만 하다 보면 점점 잘하게 돼요.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잘하겠다는 생각 같은 건 버리고 최대한 어떻게 한다?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일단 실행에 옮기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부동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정해져 있어요. 자, 시작합니다. 어떤 자산이 매력적인가를 판단하는 부동산 투자 사례. 첫 번째, 검색하세요. 뭐냐면 주택구입부담지수. 주택구입부담지수. 어디서 하면 되냐면 구글링 하시면 됩니다. 구글 가서 주택구입부담지수라고 검색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어느 회사냐면 여기 나와있죠. 주택금융공사라는 정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 홈페이지에 가면 지역별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나옵니다. 바로 엑셀로 다운받고 그림을 그릴 수가 있으니까 한 번만 해보십시오. 자, 이 빨간 선이 누구냐?
빨간 선이 바로 서울입니다. 작년 연말 기준인데 6월까지 지금 전년 대비해서 우리나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8.4% 올랐으니까 여기다 금리도 좀 오르고 있으니까 얘는 여기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인 것 같습니다. 역사상 최고치인 것 같습니다. 뭐다? 버블이다. 2008년 이후 최고치죠. 그리고 올해 연말 되면 여기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죠? 아니 지금 매주 상승률이 기록이에요. 자, 이럴 때 사면 돼요, 안 돼요?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물론 아까 누차 이야기합니다. 능력되면서 집값이 빠질 거야 라며 기다리는 사람들한테는 할 말 없고요. 저는 집은 한 채는 있는 게 좋다는 쪽에 저는 의견을 갖고 있으니까 그분들한테는 저는 별로 할 말 없고요. 집을 지금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일으켜서 연끌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를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지금은 그렇게 주택 사기 좋은 시기는 아니다. 반대로 이런 때가 오겠죠. 언제? 역사상 또 최저치가 오겠죠. 이런 시기는 또 부처님 하느님 감사합니다가 돼야 되겠죠. 이런 시기가 또 두 번째 신호가 존재합니다. 바로 뭐다? 네, 미분양이 줄어드는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빨간 선이 수도권 미분양인데 2016년 아까 미분양 주택 샀다 그랬죠. 네, 이게 급격히 줄어드는 걸 보고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사상 최저인데 미분양도 주는구나. 이해되시죠? 미분양이 주는 중요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뭐였죠? 시장 금리가 떨어져야 되겠죠? 정부가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2016년이 여기죠? 정부 정책 금리입니다. 파란 선이 엄청나게 인하해 주죠. 금리를 인하해서 집 사라고 독려해 줄 때 사야죠. 왜냐하면 그때가 제일 어려울 때니까. 또 2019년도 왜 집 사기 좋은 시기였냐고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정부가 2019년부터 금리 인하해 주고 있었죠? 미분양도 줄고 있었죠? 주택구입부담지수가 아직은 사상 최고치는 아니었죠? 그래서 2019년이 되게 집 사기 좋은 시기였습니다. 바로 나오죠? 네. 경매 낙찰가율입니다. 79%를 찍었던 2019년이 이번 주택시장에서 마지막 주택구입의 타이밍이었죠? 그리고 제가 집을 샀던 2016년, 15년 시기, 이제 15년 말에 회사를 퇴사해서 사기 시작했을 때 보시면 알겠지만 경매 낙찰가율이 70%대에서 80%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던 시기였어요.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었죠? 이미 선행하잖아요, 이 시장이. 이 시장 분위기가 낙찰가율이 급락하다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미분양 줄고 정부가 금리 내려주고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역사상 최고 레벨은 아닐 때가 또 오겠죠. 언제? 한 2, 3년 뒤에 오겠죠. 저는 오늘 강의 투자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우리나라 경제가 왜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는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설명을 하고 끝을 내려고 하는데요. 자, 요거 그림 하나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 파란 선이 뭐냐면 산업 생산입니다. 미국의. 파란 선이 미국의 산업 생산입니다. 그리고 빨간 선이 한국의 수출입니다. 그냥 한눈에 알 수 있죠.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미국 경제의 사소한 경기 변동에도 한국은 지옥을 가는 거죠. 반대로 미국 경제가 조금만 좋아지면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좋은 나라죠. 끔찍하지 않으세요, 이거? 그러니까 미국의 산업 생산은 맥스가 10%, 최고 최악의 경우가 마이너스 10%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수출은 제일 좋을 때 플러스 50%, 제일 나쁠 때 마이너스 30%, 40%를 간다. 이런 나라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왜 경제 위기가 올 때 환율이 오르는지 아시겠죠? 미국이 1% 나쁘면 우리는 10% 나쁘니까 덜 나쁜 나라 가고 싶지 않겠어요? 외국인이 왜 수출 조금만 안 될 것 같고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한국에서 다 도망가는지 아시겠죠? 한국이 이렇게 위험해서 그래요. 그래서 다시 칠판에 적어놨죠? 한국 주식시장이나 경제가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잘 충격을 자주 받는가에 대한 이유가 저 칠판에 제가 1, 2, 3, 4, 5로 적어놨죠? 저것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적어도 한 5년, 10년은 이럴 것 같죠?
이번에 더 심해졌죠. 내수 멸망, 수출 호황이잖아요. 우리 경제의 수출 비중, 수출 의존도는 더 커졌죠. 그래서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도 저는 이러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5년에서 10년 사이에 환율이, 그죠? 수출이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게 몇 번 나올까요? 모르죠. 그걸 모르지만 한 3번은 나올 것 같죠? 최소. 요 그림을 보니까, 그죠? 수출 경기가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가 10년 새에 3번은 하죠. 볼까요? 여기 1번, 2번, 3번, 4번이네요. 그죠? 네. 또 2000년대 볼까요? 2000년대 1번, 2번. 그죠? 2000년대는 그래도 2번밖에 없었네요. 그런데 90년대는 1번, 2번, 3번. 네. 그러니까 10년에 적으면 2번, 많으면 4번 정도는 위기가 오는 거죠. 수출 마이너스 기록하면 위기가 오니까요. 다음번 기회에 잡기 위해서는 지금 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헛된 희망을 버리고 너무 높은 목표 하지 말고 한 번씩만 굴려서 성공하기만 해도 이게 원금이 깨먹지 않는데 불어나잖아요. 달러의 원금은, 그죠? 변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투자 원금이 커가잖아요. 전 지금 다 달러 들고 있거든요. 원화 자산은 집이랑 뭐 어디 좀 투자해 놓은 거, 그 벤처 기업에 조금 투자해 놓은 거, 그런 여러 가지 뭐 조금 흩어져 있는 지분 가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현금은 달러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나라가 망한다고? 아니요. 베팅 안 합니다.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주가가 언제 빠질지. 그냥 평화로운 시기에 달러를 사놨다가 어제처럼 환율 급등할 때 자식들 말이야 그것 봐. 야 1200원 가자 그러고 있는 거죠. 안 가면 에이 더 사야지. 만기 오면, 그죠? 대출해줬던 돈에 만기가 오고 이자가 들어오면 그걸 그냥 달러를 계속 더 사면 되죠. 이렇게 마음 편한 투자를 하는데 수익은 따박따박 불어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 13년 투자해서 2008년부터 했으니까 13년 투자해서 2019년에 화이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걸렸나요? 대략 한 11년 걸렸죠? 11년 걸렸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월급도 많이 받는 월급쟁이였습니다만 또 지출도 많았기 때문에 사실 근로소득에서 만든 시드머니를 잘 굴린다고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 생각하며 여러분들도 모쪼록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면서 꾸준하게 돈을 벌어나가는 투자의 길을 걸어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돈은 어떻게 벌어요? 네, 좀 투자의 보조 수단을 하나 띄워놨는데요. 제가 이제 구글 하세요. 구글. 네이버는 안 되고요. 구글 하면서 요걸 검색하시면 됩니다. 적어 드릴게요. 예, 여러분들한테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프레드 한 칸 띄고 BB 한 칸 띄입니다. 이게 검색하는 거죠. 이 하면 요 파란색이 나옵니다. 저 파란색이 뭐냐면 회사채 가상금리입니다. 미국에. 그리고 빨간 선은 우리나라 환율인데 어때요? 우리나라 환율보다 먼저 움직이죠? 미국의 회사채 가상금리가 한국의 환율보다 먼저 움직이죠? 그리고 먼저 꺾이죠? 우리나라 환율이 굉장히 투자하기 편한 상품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의 질문에 이제 답을 해보겠습니다. 환율이 급등했다가 하락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투자하냐? 그죠?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그럼 이럴 때 언제 투자를 시작하냐면요, 얘가 떨어질 때 파란 선이 우리나라 환율보다 먼저 떨어지죠? 보이시나요? 여기도 그렇죠? 여기도 그렇죠? 여기도 그렇죠? 우리나라 시장은 기본적으로 선진국이 움직인 다음에 움직이는 시장이라 되게 투자하기 편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투자의 팁을 가르쳐 드리는 거죠.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된다 이제? 자,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환율이 급변동할 때 9시 뉴스에 환율 폭등 뉴스가 들리거든. 자, 미국의 프레드 적어놨어요. 프레드 한 칸 BB를 치면 요 파란 선이 나옵니다. 참고로 앱도 있어요. 앱 어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프레드라는 앱이 있습니다. 까세요.
컴퓨터에, 노트북에 다, 스마트폰에 다 깔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BB. 되게 쉽죠. 더블 B 등급이라는 뜻입니다. 투기 등급. 테슬라죠, 테슬라. 예, 재무 상태가 대단히 불량해서 언제 망할지 모르는 회사의 회사채라는 뜻입니다. 이 회사채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굉장히 경기에 관심이 많고 경제 변동을 잘 파악하시는 분이 아니면 이거 투자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보기에 위험하다 생각되면 던지겠죠. 그렇죠? 그럼 던지면 어떻게 돼요? 더 높은 금리를 줘야만 소화가 되겠죠.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겠죠, 당연히. 가상금리가 상승합니다. 반대로 경기가 좋아진다고 생각되면 이 매크로 투자자들이 정크보드 테슬라 회사채를 살려고 들겠죠. 야, 이거 부도 안 난다. 나라에서 보증해준대. 이런 생각이 들면 가상금리가 떨어지겠죠. 저게 우리나라 환율에 너무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다 했어요, 그죠? 자, 1. 어떻게 한다? 예, 간단합니다. 미국의 가상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급등하다가. 자, 달러를 판다. 순차적으로. 저는 어떻게 한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죠? n분의 1 해서. n분의 1은 여러분 판단. 저 같은 경우는 한 4분의 1, 5분의 1씩 해가서 팔았습니다. 계속. 자, 그렇게 해서 팔았어요. 팔아서 사는 건 뭘 산다? 그때 제일 많이 빠진 거. 보통은 주식이겠죠, 그죠? 근데 예외적으로 부동산이 타겟이 될 때도 있어요. 언제? 2019년 3월처럼 경매 낙찰가를 박살나고 있고 정부가 금리 인하해주고 미분양 줄어들고 있을 때는 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주식이겠죠. 자, 샀어요. 사서 이제 들고 있는데 환율이 뚝뚝뚝뚝 떨어져서 1,100원 됐어요. 한 200원 또 먹었죠. 우리가 적절한 가격에 달러를 팔아서 환차익 200원 났죠. 자, 이제 그때부터 차익 실현합니다. 왜? 너무 많이 노리지 않아요. 뭐하러 꼭 바닥을 잡아야 되나요? 또 환율에? 그런 거 없어요. 그죠? 우리나라가 환율 1,000원 밑으로 잘 안 가잖아요. 그 외환위기 전이 880원인가 그랬는데 1,000원 잘 안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팔았던 환율이 1,200원대에서 팔았을 거 아니에요. 1,200원대, 1,300원대 팔았으면 거기서 200원 정도 빠지면 저는 부처님, 하느님 감사하면서 또 팝니다. 대부분 그때쯤 주식은 더블 나 있죠. 그죠? 그거는 자기 마음입니다. 그러나 차익을 실현하면서 다시 저평가된 달러를 사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없죠. 그래서 저는 천천히 매매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말 한 10월부터 올해 한 2월 사이에 다 팔았거든요. 매달 한 n분의 1씩 해서 또 팔았습니다. 그때가 우리나라 환율이 이제 1,100원이 깨지고 1,070원까지 가던 때였는데 꼭 그렇게 너무 레벨에 너무 민감할 필요 없습니다. 환율 200원 떨어지고 1년 정도 경과하면 저는 팝니다. 이거는 근데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죠. 선생님 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 좋죠. 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예, 불가능합니다. 예, 금이랑 한국 주식은 같이 움직입니다. 예, 위험 자산입니다. 예, 금값이 작년 이후에 급등했죠. 주식 가격 급등할 때 금도 급등합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죄송합니다. 여기 언론계에서 오신 분이 있다면 좀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금은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위험자산입니다. 왜 그런가? 간단합니다. 2020년 3월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돈을 빌려서 주식 투자하시던 분들이 부도 직전이었습니다. 주가 폭락하니까. 레버리지 투자자들이 현금이 없어서 망할 지경이었습니다. 마진콜 당한다 그러죠? 청산 당하는 거. 반대 매매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자산이 폭락했는지 아세요? 2020년 3월 한 달 동안 금값이 30% 폭락했어요. 왜? 담보물 마련하느라고 금을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부도 나는 것보다는 좋잖아요. 그래서 가격 불문 던졌어요. 자, 여러분, 불황에 가격 불문 던지는 자산이 안전자산인가요? 2008년에도 그랬습니다. 2008년 리만 사태 때도 역시 한 달 만에 금값이 30% 폭락했습니다. 왜? 은행들 망하기 전에 보유금을 털어서 그걸로 어떻게든 자본금 확충해 보려고 마지막 발버둥을 치던 시기에 금값이 폭락했습니다. 이런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시장의 참가자들은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환상이냐면 금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죠. 금은 보조적인 수단입니다.
보조적인 수단이에요. 달러를 팔고 금을 사는 거는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위기를 대비해 금을 갖고 있다. 이거는 전쟁통에 금을 가지고 있어서 어디서든 식량을 구입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금반지 정도를 갖고 있는 건 동의. 왜냐하면 뭐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또 우리나라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전쟁통에 가장 귀한 건 금이잖아요. 금 1온스가 30g이에요. 30g이 얼마입니까? 2,000불이니까 240만 원이잖아요. 30g으로 200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귀하죠. 그래서 피난 갈 때 금부치를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벌어질 전쟁은 핵전쟁인데 북한하고 우리가 뭐가 문제가 벌어지거나 중국하고 뭐 문제가 벌어지거나 하면 핵전쟁인데 그 금부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먼저 죽는 게 낫지. 미국 내년된 투자 지금은 투자 안 하시더라도 추천해 주실 만한 저는 미국의 국채 상품은 IEF랑 지우지 않겠습니다. 끝난 다음에 우리 사진 찍고 그러실 때 나중에 와서 이거 찍어 가시면 되겠죠. IEF랑 TLT를 분산 투자하는데 이게 저는 대부분입니다. 예, 미국 국채 ETF의 이름입니다. 티커입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살 때 005930이잖아요. 우리는 숫자로 티커를 쓰는데 미국은 알파벳 대문자로 티커를 씁니다. 이걸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냥 구글링 하세요. IEF. 그러면 미국 국채. 나오고 TLT는 20년 이상 되는 장기 국채 상품입니다. 여기에 제 자산의 현금성 자산의 절반 정도가 투자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VNQ와 REM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역시 VNQ가 대부분이고요. VNQ는 리츠 펀드입니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들이죠. 그래서 미국 부동산과 채권의 분산 투자 중이죠. 저는. 그리고 REM은 뭐냐면 임대주택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서 통으로 사서 그 아파트를 전부 임대해 주는 걸로 수익을 내는 펀드입니다. 얘가 지금 제일 좋죠. 그래서 지금 투자를 권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요. VNQ는 지금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품에 분산 투자하고 나머지 주식들을 들고 있습니다. 어떤 주식 좋아하냐면 미국 바이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기는 성과가 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여러 바이오 회사들부터 개별 종목들 몇 개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여기에 들어가요. 거의 둘이 90%고요. 여기는 그냥 짜잘하게 10%. 괜찮죠? 예, 여기에 또 IT 기업도 조금 샀습니다. 예. AMD 좋아합니다. 됐죠? 이 정도 투자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 국채 펀드와 리츠의 투자를 분산해서 하면 매년 배당이 엄청 나오잖아요, 쟤들이. 그리고 주가 오르는 것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은 애들인데 배당을 잘 주는, 분배금을 잘 주는 애들이라서 현금 흐름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주고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처럼 한번 환율 급등할 때, 그죠? 특히 리츠는 조금 손실이 나는데 대신 채권이 엄청 벌어주잖아요. 그래서 거의 원금 손상 없이 인출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배당은 꾸준히 받다가 뺄 때는, 그죠? 국채는 크게 오르고 리츠는 좀 조정을 받아서 둘이 쌤쌤 치고 현금을 빼버리면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됐고요. 이제 그 다음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화폐의 첫 번째 기능 거래입니다. 거래 중개 기능이죠. 두 번째가 뭘까요? 예, 자산 축적입니다. 저축이라고 하죠. 세 번째가 뭘까요? 예, 회계의 기준입니다. 이 세 가지가 화폐의 세 가지 기능입니다. 그렇죠? 순서는 1, 2, 3 순서로 중요합니다. 1이 뭐냐?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편의점을 들렀는데 편의점에서 비트코인을 딱 제시하면 거래를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상대가 내 돈을 받아주는가? 저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그물 같은 사슬망을 갖고 있는가? 달러가 전 세계 어디서나 선호되죠. 제가 예전에 이제 일본에 여행을 갔습니다. 일본 후쿠오카에서 잘 놀고 이제 마지막 그 식사를 하고 후쿠오카 공항으로 가야 됩니다. 마지막 식사를 하는 집이 줄을 엄청 길게 서는 맛있는 집이었습니다. 줄을 서서 이제 특히 저희 마님이 1호를 좀 하시니까
주문도 하고 맛있게 잘 먹었는데 카드를 안 받는 겁니다. 그 맛집이. 일본이 그렇죠. 근데 제가 그때 저희가 그 직전에 하우스텐보스에서 잘 놀다 오느라 거기서 기념품들을 너무 많이 사느라 현금 엔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저희가 답이 딱인 거죠. 달러를 딱 꺼내서 100달러짜리를 딱 꺼내서 잔통 가지시라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그죠? 몇천엔 정도 나왔으니까 환전에서는 큰 손실을 본 셈입니다. 그러나 달러를 딱 주는 순간 그냥 뭐 안 받아요 이러던 사람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죠. 엄청 남으니까 거기다가 달러라니 세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카드 안 되는 일본조차 달러는 다 됩니다. 중국 마찬가지죠. 홍콩 더 좋아하죠. 베트남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비상금으로 항상 달러를 갖고 가야지. 유럽에 가서도 달러죠. 그죠? 이게 네트워크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가상화폐 중에 그냥 재미삼아 피자 시켜 먹는 거 말고 되는 게 있는가? 그걸 받아줄 것인가? 자, 두 번째 축적. 이거는 기능이 있어요. 요 돈을 가지고 내가 저축을 하면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수익이 날 수 있다가 이 축적의 기능이죠. 우리 현금은 어때요? 이자를 주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은 미래에 이 자산의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 속에 저축할 수 있겠죠. 이 기능은 조금 갖고 있죠. 이자는 없지만 대신에 뭐가 있죠? 미래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있죠. 자, 세 번째 회계의 기준. 이거는 네버죠. 하루에 10%씩 오르고 내리는데 무슨 놈의 회계 측정의 기준이 됩니까? 이거대로 하면 어떤 회사의 자산이 오늘은 10% 올랐다 내년에 10% 줄었다 할 텐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자, 이걸 보면 알 수 있지만 비트코인이나 이런 자산들의 특성은 어떤 자산의 화폐 중에서 두 번째 특성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그래서 뭐다? 이게 유사 미술품이죠. 사기에는 음식이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부동산을 파는 식으로 다주택자라면 팔 것 같아요. 근데 1주택자다. 그냥 두고 가세요. 왜냐하면 팔았다 다시 산다라는 기술은 아무나 못합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주변에 늘 하는 이야기인데 팔았다가 이걸 다시 사면 어떨까? 더 좋은 가격에 다른 걸 사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그 부동산은 인플레를 아까 보여드렸죠? 지나간 그림을 다시 빨간 선. 얘는 이렇게 조정을 받아도 조정이 와요. 근데 이게 말려 죽이는 조정이지 패닉에 빠지는 조정은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외환위기처럼 나라가 망할 건 아니니까 다음에도 공급 과잉 속에 3기 신도시 입주하고 그럴 때 좀 줄줄 흐르지는 정도지 뭐 그렇게 폭락을 받지는 않거든요. 저도 그냥 뭐 더구나 우리만 오른 것도 아니고 세계가 같이 오르고 있는데 우리만 폭락한다라는 건 이상한 스토리 같고 그냥 줄줄 흐를 텐데 레버리지 끼고 산 사람이 이제 고통받는 시장이지 뭐 패닉이 나고 뭐 끝장나고 그런 시장은 아니지 않냐.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1가구라면 1주택이라면 저축을 열심히 하자. 달러 저축을 열심히 하자 하는 게 저희 전략이 되지. 지금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묻더라고요. 경기도에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10몇 년을 안 오르다가 이번에 더블이 났습니다. 박사님 어떡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팔고 서울 들어오라고. 가격이 같으니까. 진짜입니다. 제 친구가 의정부에 살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서울의 노원구 집값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런 경우 많은 거 아시죠? 물론 의정부는 신축인 거죠. 근데 노원구에 있는 도봉구에 있는 집보다 비싸요. 근데 이 친구 학교가 노원구에 학교가 있거든요. 이 친구는 이제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이야기했죠. 갈아타라. 그런 건 고민할 필요가 없다. 1급 더 나은 급지가 같은 가격일 때는 무조건 이동해라. 네, 이 정도가 아니고서는 지금은 살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질문도 재밌어가지고 특히 선생님 질문이 굉장히 기억에 남고 다음에 칼럼 주제로 항상 그게 고민이었어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은 더블, 환율은 200원 떨어지면 차익을 실현한다 쪽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고민을 안 해봤네요, 좀. 근데 그러고 보니까 늘 그렇게 했었네요.